오늘의 주제는 현명한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하고 친한 이름이죠. 유권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유권자 했을 때 이 권는 약자로 썼습니다. 보통은 권리, 권한 이런 걸 뜻하는 말이고 유 하면은 있을 유입니다. 그러면 권리가 있다. 그럼 우리 보통 권리가 있다고 할 때 유권자라고 안 쓰죠. 권리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왜 선거와 관련해서는 권리자라고 안 쓰고 유권자라고 쓸까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서서히 풀어보기로 합시다. 선거하고 친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유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권자는 보통 국민입니다. 누구나 국민이죠. 그렇다면은 국민이라고 해서 유권자인 것은 아니고 유권자면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보다 크겠죠. 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가운데 누군가 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이 유권자가 하는 것은 투표 행위입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는다. 그래서 투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 내지는 집어넣는다라는 한자입니다. 투표 행위를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국민이 투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해본 적이 있겠군요. 87년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 87년에 20세. 그럼 안 해본 사람이 훨씬 더 많겠네요. 자, 선거와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유권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행위를 합니다. 투표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선거와 국민투표는 같은 것일까요? 여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흔히 그냥 우리 투표한다. 내가 투표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선거권자, 유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대표의 선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헌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의 선출 방식이 선거입니다. 제가 이 법조문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읽는데 법조문은 설령 자신이 암기하고 있더라도 암기한 채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사 하나 또 문장 구호 하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대단히 달라지기 때문에 법조문은 반드시 원문을 보고 확인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글을 쓸 때 사람들이 글의 재료를 갖다 쓰면서 원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신문에서 어떠한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용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 기자를 믿고 그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을 때는 글 쓰는 사람은 부주의한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도 이렇게 원문을 반드시 들여다보면서 읽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방금 이제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투표는 헌법 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 제2항에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투표입니다. 바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사 노출 방식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를 뽑을 것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투표는 어떤 내용을 결정할 것이냐,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국민투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투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인이고 선거하는 사람은 선거인입니다. 이 두 선거인과 투표인이 하는 행위는 투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투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선거는 자주 있죠. 여러 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투표는 헌법에서 그 두 가지 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경우에 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있죠. 시장 이런 선거, 그것은 선거라고 하지만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하냐면 국민이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주민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는 이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하고는 대단히 격이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선거라고 하죠. 선거와 국민투표를 그냥 투표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거와 투표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표를 해본 그런 올해 19세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 기념으로 인증샷이라는 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나의 한 표. 자, 인증샷이라는 거 이제 투표소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몰래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짜 인증샷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투표 용지를 사진을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이외의 누군가가 보게 되면은 그 투표 용지는 무효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발을 해서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 거기까지는 선관위에서 지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투표하고 선거를 구분을 했는데 법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고
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투표법입니다. 이 국민투표법은 일반인들이 많이 좀 접할 기회가 없는 법률입니다. 국민투표가 잘 실시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실시하는 그 투표도 투표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 국민투표법을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유권자가 이게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투표용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이죠. 내가 유권자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가서 투표 행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구별이 되시죠? 이제 봤을 때 얼굴이 다릅니다. 봐서 누군지 얼굴이 달라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나씨와 두나씨라고 합시다. 하나씨와 두나씨는 선거권자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로 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분명히 하나씨와 두나씨입니다. 그런데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하나씨가 들고 있는 투표용지하고 두나씨가 들고 있는 투표용지는 똑같습니다.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투표용지를 바꿔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뭐 넓게는 그냥 투표소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기표소로 들어가는 순간 자, 이제는 이 두 사람은 뭐로 바뀌냐면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고 선거인으로 바뀝니다. 여기 똑같은 투표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나씩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단지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선거인일 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기표를 했습니다. 기표를 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 바꾸자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 바꿔도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투표용지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왜일까요? 두 사람은 구별이 안 되는 선거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거의 원칙은 비밀 선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은 전체 주권자의 주권자의 대표인 유권자, 정확히 말하면 선거에서는 선거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나로서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지 대충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비밀 선거의 원칙 때문에 서로 바꿔준다든지 서로 보여준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 하나씨와 두나씨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하나씩 투표용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역시 두나씩 투표용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나의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나의 한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거인 중에 한 명으로서 투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헌법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지, 5천만 개의 가지 끝에 하나가 하나씨입니다. 또 하나가 두나씨입니다. 이 헌법나무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이 4가지 기본 이념을 뿌리로 삼아서 헌법나무가 있는데, 이 헌법나무의 밑둥은 무엇을 하느냐? 공존. 5천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천만이 같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저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많이 참아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남이 마음껏 살고 싶은 걸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야 한다. 이게 공존의 법칙입니다. 이 공존이라고 하는 목표는 우리 헌법의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공존은 헌법의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이 우리 현행 헌법 전문에 있는 헌법의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이 공존이라고 하는 나무 밑둥의 의지를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인은 하나씨와 두나씨는 나무 가지 끝에 있지만 선거인은 나무 밑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표가 아니고 주권자를 대표하는 선거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공존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결정을 내야 하는 것이지, 하나씨가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곱슬머리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씨는 대표로서 나온 것이지 자연인 개인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하나씨와 두나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내 권리다, 이게 A의 권리다, 그러면 B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의 권리는 B를 거부합니다. 이런 관계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라고 할 때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B를 배척하는 A의 권리,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 선거인을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그리고 어떤 무슨 범죄자라든지 뭐 몇 가지 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있죠. 법률로 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제할 뿐이고, 나머지 그것이 없는 경우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유권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는 주권자의 대표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전체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일정한 사람이 유권자. 자, 요번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이렇게 되겠죠. 선거인은 물론 이보다 또 좁습니다. 그 범위는. 자, 이렇게 되는데 주권자 중에 유권자 중에 그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만 선거인, 이렇게 해서 범위가 점점 좁아져 가는데 여기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씨를 지지하는 표가 다수와 소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다수의 의사를 유권자의 의사로 보죠. 그래서 여기 A씨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꿔봅시다. 자, 다수가 A씨고 소수가 B씨다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의 의사는 A씨를 선택하는 이 다수의 의사를 선택해준다. 이것이 다수결 방식 혹은 다수결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자, 그러면 다수의 의견으로 A씨를 선택했는데 유권자가 A씨를 선택했습니다. 유권자는 전체가 아니죠. 유권자는 주권자의 일부입니다. 이랬을 때 유권자가 선택한 것을 전체 의사다 이렇게 봐주는 것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익숙한 용어로 말하자면은 대의제라고 합니다. 대표가 결정한 것을 따라준다. 대의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간접민주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간접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전체 주권자의 대표인 유권자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주권자, 전체 국민이 뽑은 것으로 봐주는 이러한 데에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수결 방식이라는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이 결정된 의사를 전체 국민의 의사로 봐주는 간접민주주의 방식. 두 가지 원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권자의 대표인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헌법 아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래 주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세워지고 그 이후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주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대 주권자는 뭐를 하냐면은 국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최초의 주권자, 1대 주권자는 헌법을 만들었고 2대 주권자는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3대 주권자입니다. 그래, 우리 이 3대 주권자, 우리 모두는 헌법과 대한민국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조금 전에 봤듯이 선거를 할 때 선거인을 이제부터 유권자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유권자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권자가 한 투표를 주권자의 의사결정으로 봐주는 것이죠. 대통령은 통치권 3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3개의 통치권, 통치기구 중에 하나인 정부의 수반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분명히 주권자 아래에 있습니다. 주권자의 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 들어 그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대통령을 뭐 아주 희화와 우스갯거리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권자 위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이도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범죄인입니다. 뭐 처벌을 받게 되겠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존을 위해서 헌법상의 밑등의 의사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주권자는 사람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범죄인, 자연인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5천만이 가지 끝에 있습니다. 이 가지 끝에 있는 자연인인 개인, 자연인 개인은 통치권에 복종하는 개인입니다. 주권자처럼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에 복종하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권자니까 내 밑에 있는 대통령은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통령은 우리 5천만이라고 하는 전체 주권자가 이 일을 맡아라 하고 선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5천만 중에 한 1,000만 정도가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000만 대 4천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의사는 언제나 5천만입니다. 그리고 이 1,0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끝이 5천만 의지인 것입니다. 이 5천만은 나무 밑둥의 의사인 것이고, 따라서 설령 1,000만 명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나가라, 다른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혹은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주권자의 권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자가 제3대 주권자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3대 주권자인 우리들 유권자는 어떻게 자격을 행사해야 하는가? 그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1호부터 19까지 있습니다. 9번 개정이 된 것이죠. 지금 헌법은 87년에 개정된 제10호 헌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 먼저 번에 있던 헌법은 폐지되고 이번에 새로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화국이 달라진다. 뭐 하다못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공화국이 달라진다. 그래서 뭐 1공화국, 2공화국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들을 합니다. 대단히 좀 심하게 말하면은 반헌법적인, 반역적인 그런 발언이죠. 헌법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헌법은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헌법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먼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87년에 새로 세워진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87년부터 시작됐고 그 이전의 나라들은 무수히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1호 헌법을 만들므로써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52년에 헌법이 개정됐고 54년 그리고 60년에는 헌법이 두 번 개정됐습니다. 60년 6월하고 60년 11월 그리고 62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87년 헌법까지 있습니다. 헌법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헌법나무를 심었다고 볼 것인데 그럼 48년에는 이렇게 조그만 묘목을 심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행법상 19살이 되면은 선거권이 있고 20세가 되면 성년이죠. 이때 나무는 분명히 성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자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8년에 헌법나무를 심어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52년에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게 이 헌법에서 고칠 거 몇 가지를 고친 다음에 이때 이후 헌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 폐지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52년도 헌법은 48년도 헌법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고쳐야 합니다. 52년 헌법이 마음대로 고쳐서 이제 새 헌법이다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48년 헌법에서 헌법 개정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데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의 헌법이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직전의 헌법을 따를 때 이 헌법이 헌법으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2년 헌법은 다시 54년 헌법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87년 헌법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모든 헌법은 폐지됐다 이게 아니고 이 헌법은 한 개인 것입니다. 나무는 한 나무죠. 이것을 가지고 헌법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저 80년 헌법을 버리고 87년 헌법이 새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87년 헌법은 80년 헌법이 뒤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9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비민주적인 요소, 즉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고쳐왔고 점점 더 헌법의 네 가지 이념에 보다 충실한 그런 헌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진보해온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3대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제3대 주권자는 헌법을 만들 수도 없고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국가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국가에서 이미 있는 헌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것이 3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가다가 도저히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1호 헌법에 있던 무슨 해외 무역은 국가가 담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 그런 것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으니까 이 헌법을 어떻게 더 좋게 고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갔을 때 이 시대의 법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헌법에 정말 구멍이 나서 놔두면 헌법 자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급법에 대한 불칙 같은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직접 침해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수를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헌법 개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헌법 개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개성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헌법 개정권은 개성권이 아닙니다. 지금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더 좋게 만들겠다. 무슨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겠다. 분권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주의가 3권 분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권 분립인데 집행부인 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나누는 분권형으로 가겠다. 이 국가체제를 손대겠다 하는 그 헌법 개정론은 개정론이 아니라 헌법 파괴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헌법 개정은 아주 바람직한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또 그 60여 년의 세월 동안 점점 진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왔지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칭 그 제2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1960년 6월하고 그 같은 해 11월에 있었던 헌법 개정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이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1960년은) 대단히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입니다. 소위 그 3.15 부정선거라고 해서 그 총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부정이 극심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시위로 바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4.19 혁명이죠. 시위는 이 직후부터 있기 시작해가지고 시위가 점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과도정부가 생겨가지고 구성돼가지고
개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죠. 범죄입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은 선거 부정 또 그러한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났으면 다시 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쎄요. 헌법이 잘못돼서 선거 부정이 생겼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기로 합시다. 헌법이 잘못돼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헌법을 고치면 선거 부정은 없었어야 합니다. 이때 과도 정부 때 개헌 작업을 해서 6월 15일 이때 헌법을 공포합니다. 내각제 헌법입니다.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비록 행정권이 국무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한 국회가 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국회하고 사법부 권력이 둘로 나뉘는 이권분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주의는 가장 발달한 삼권분립제입니다. 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는 여러 선진 국가들도 그렇게 했었고 이 삼권분립에는 상당히 심오한 그러한 권력에 관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책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한 삼권분립을 버리고 이권분립으로 간 것입니다. 후퇴한 것이죠. 과거의 회기고 이 발전이 아닙니다. 진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각제 헌법에 의해서 7월 29일 총선거를 합니다. 이 총선거 결과가 당시 자유당이어서 자유당이 헌법을 수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당을 공격하는 4.19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당 그리고 여러가지 한국사회당 그죠? 지금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이념하고 어긋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진 정당들입니다.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이런 당들이 있고 그 당시에 보면 용공단체들이 정당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이 있었습니다.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합니다. 민의원 233석 가운데 자유당이 2석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4.19 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 거기서 다 차지했습니다. 231석을. 그 참의원도 58석인가 그렇죠. 여기에서도 자유당은 4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쁘고 이 사람들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구성한 국회가 한 일이 뭐냐 이때 나옵니다. 11월 29일에 두 번째 헌법 개정을 합니다. 1년의 헌법 개정을 2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개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10월 11일에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점거합니다. 의사당을 점거하고 이러이러한 헌법 만들어라 하고 요구를 하죠.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헌을 한 것이 11월 29일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할 내용이 뭐냐면은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소급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 행위자에 대해서 공민권을 제한하려는 그러한 특별법, 그것을 말하는데, 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밖에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일정한 사람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망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공존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아니니까. 공존하지 못하면 누구 손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일부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민권 제한입니다. 말은 제한이지만 사실은 국민권은 있거나 없거나 중에 하나겠죠. 국민권이 있는 사람을 국민권을 얻게 만드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박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권을 제한하기로 했느냐? 1960년 3월 현재 자유당 소속 후보자, 자유당의 추천을 받아서 나온 후보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당의 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도지사, 대한노총의 지도층,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반공청년단체의 지도층. 왜 반공청년단체까지 들어갔는지. 자, 이렇게 해서 1000명을 당연 대상자라고 해서 국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거 법안의 내용입니다. 1000명에게서 국민권을 박탈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국민권을 박탈할 것인가를 심사할 대상을 10,000명을 골랐습니다. 이 10,000명 가운데는 서울시 의원, 도의회의원, 면회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읍장, 면장, 그리고 부산 정치파동장시의 장관,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합해서 10,000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자, 1000명은 당연히 제한하고 10,000명은 심사해서 제한하겠다고 심사를 하고, 자,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한다고 합시다. 이 과잉진료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걸 어떻게 제재를 가하자. 아니, 국민들이 거의 뭐 원성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의사 못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은 과잉진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의사 자격을 박탈하자. 그것이 아니고 병원하고 있는 사람들,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1000명은 의사 자격을 박탈하자. 아니면은 손님이 한 명도 없으면 과잉진료 안 하겠죠. 그런데 손님이 아니라 환자군요. 자, 환자가 있기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잉진료를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문전 성시를 이루는 병원이 아니고 그저 개인 병원, 이런 데가 이런 혐의가 높더라 해서 개인 병원 1만 군데를 골라서 거기에 있는 의사들한테 자격 박탈을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같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다.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었다, 어느 단체 소속이었다는 걸 가지고 그것도 국민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부당한 정도가 아니죠.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부당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반민주 행위자보다 더 나쁜 반민주 악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은 우리 5천만 명이 공존하고 5천만 명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헌법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한 함께 우리 5천만 모두가 함께 다 살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공존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에서 이러한 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을 국민이 아니게 만드는 이러한 헌법이라면 그 어떤 헌법 이론으로도 또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그러한 헌법은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존을 벌일 때 헌법도 사망하고 국가도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도 걸핏하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법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마음에 안 들면 베어내 버리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저 300만이고 얼마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복국가 시대 사람인가요? 자, 이때 이게 이제 60년의 영표인데 60년 4.19 혁명으로 2공화국이 생겼습니다. 흔히 2공화국 하면은 그 기간을 이제 저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각제 개헌 이때부터 봅시다. 우리는 헌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까지를 2공화국으로 봅니다. 2공화국은 이렇게 11개월 동안 존속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정치 형태입니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생긴 이 2공화국은 5.16 혁명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6월 15일에 헌법 개정이 있고 11월 29일에 헌법 개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위로 대통령을 사임시키더니 시위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이번에는 헌법을 개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정도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2공화국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내각제라고 했죠. 국회가 제1의 권력입니다. 이 공화국의 국회가 어떤 국회였느냐?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한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고 헌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 투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에 그 동의를 해달라고 하죠. 이 국무총리 부분을 볼까요? 자, 86조에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60년에는 어땠느냐. 60년 그 이공화국의 국회는 국민투표도 없이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입니다. 국회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국민투표도 없이 국무총리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 국회입니다. 내각제 정부체제에서 내각제 그 통치체제에서 행정권의 실세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마음대로 선출을 합니다. 국민투표도 없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국회입니다. 자, 이 공화국은 바로 국회 독재 시대입니다.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이러한 구성을 가진, 그리고 그 국민주권주의 헌법 하에서 국민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이 공화국은 심하게 말해서 좌파 독재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국회 독재 시대, 좌파 독재 시대, 제2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선거 부정 때문에 이 공화국이 이 개헌도 하고 이 공화국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냐, 대통령도 물러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화국은 최소한 선거 부정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이 공화국인데, 이 헌법 개정으로 총선거, 7월 29일 총선거가 실시됐죠. 이 총선거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있었고 부정이 있었던 그러한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국회 60년사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산, 대전, 갑, 서천 등 13개 지구에서 폭력이 난무했고 이 후보자와 그 운동원들에 의해 개표 난동, 투표함의 소각, 파괴 등이 자행되었다. 이때 7월 29일 선거에서 매수, 매표, 투표함의 소각, 파괴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의 주체라고 하는 학생들이 개표 도중에 자유당 계열의 이 후보자들한테 유리한 선거구에 투표함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61년 2월 3일자 참의원 회의록을 보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입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분탕이 나고 쌈이 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각제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돈 선거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개헌을 1년에 2번이나 했는데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을 이유로 이 많은 일을 할 기회를 주었는데 역시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헌법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 공화국의 헌법 개정은 헌법 파괴의 개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월 15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은 오늘날과 같이 국민투표로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토의와 수정이 금지된 상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기초의원 9명이 이공화국 헌법을 작성하는 전권을 가졌다. 국회 교섭단체 총회에 회부되지 않고 토의도 되지 않고 바로 제안하고 바로 공고되는 것이며 공고된 후에는 가부 표결에 붙여질 뿐이지 수정을 할 수도 없다. 이 헌법 기초의원 9명은 비밀회의에서 이 공화국을 전권으로 만들면서도 입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1960년 6월 8일 국민보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기초의원 9명이 제2공화국 헌법 6월 15일 개정을 제 맘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1954년 헌법에서 정해준 그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헌법 개정은 헌법의 연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직전의 헌법이 규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만 그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의원 9명이 자기 마음대로, 게다가 우리의 그 삼권 분립이라는 권력 분립주의를 이권 분립으로 후퇴시키면서 마음대로 만드는 헌법, 이것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헌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1960년 6월의 헌법은 우리 1948년에 만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것이고, 그리고 1960년 6월에 이 헌법에 의해서 운영된 나라는 대한민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0년에는 60년 6월부터 61년 5월까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토는 멀쩡하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헌법이 질식하고 죽어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토대이기 때문에 헌법이 파괴되면 국가도 사망합니다. 이 1960년 6월에 헌법나무의 종류를 바꿔버리는 그런 내각제 개헌이 있었고, 그리고 11월 29일에 시위대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도 내각제 헌법은 유지됐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1960년 6월 15일과 11월 29일, 즉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11개월 동안에 있었던 두 번의 개정헌법, 이것은 국민을 부정한 헌법입니다.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는 헌법입니다. 이 국회 독재 시대의 독재자는 누구였을까요? 내각제 개헌이었기 때문에 독재자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 독재 시대 때 국민을 부정한 헌법이 독재의 칼로 국민의 목숨을 1000명, 10,000명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 국민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 헌법에서도 헌법 부칙에서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이때는 반민주 행위자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48년은 나라가 처음 생기고 친일파다는 극단적인 감정 대립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 또다시 반민주 행위자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60년 11월에는 이 헌법 개정에는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민의원과 참의원이 있었는데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됩니다. 헌법 개정안을 너무나 졸속으로 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참의원에서 빨리 해주지 않으니까 이 참의원 의장을 납치해다가 헌법 개정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일명 참의원 의장 납치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어떻든 이 제2공화국은 (4.19) 혁명으로 시작해서 (5.16) 혁명으로 끝났습니다.
혁명으로 시작해서 혁명으로 끝났다. 자연스럽게도 보입니다.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혁명은 좋고 쿠데타는 나쁘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주의 국가에서 혁명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헌법이 질서라고 한다면 혁명은 반질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생긴 제2공화국이 국민을 부정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비록 그 자체가 반질서라고 합시다. 계속 반질서가 유지됐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이 반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질서였어야 합니다. 바로 제2공화국의 독재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헌법 개정이 헌법 개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 하고 스스로 바로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16 혁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반질서가 나오게 됩니다. 반질서를 침으로써 질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 스스로 질서를 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질서가 질서를 잡고 그 덕에 11개월을 넘어서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헌법인 62년 헌법에서는 다시 삼권 분립이 규정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상당히 먼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독으로 독을 치료하듯이 국가의 명운이 위기에 걸려 있었던 그런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공화국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의 헌법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공화국이 어떤 국회 독재 시대였든 그 당시에 국민을 부정하고 국민의 지위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하던 그러한 시대였든 우리는 이공화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고 우리의 헌법나무입니다. 이공화국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 이공화국의 잘못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품고 가야 할 상처입니다. 어디 60년에 자란 나무가 이 부분이다. 여기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맨 처음부터 3년의 나무였고 60년에 자라는 부분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잘라내면 나무가 죽습니다. 이공화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60년에는 헌법이 2번이나 개정되었고 그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나무를 죽일 뻔한 그러한 개정이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진보하는 헌정사였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발전하고 오늘의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큼 충분히 자랑스러운 헌정사인 것입니다. 이공화국처럼 마음에 안 드는 과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꾸 과거에 그렇게 얽매이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는 그들의 시대였고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살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끌고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유권자는 그러면은 이제 이 헌법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권자는 따라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권자는 그 전체 국민, 즉 주권자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유권자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 사람의 후보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다 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유권자는 법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관 자신의 기호 때문에 내가 불교신자니까 불교신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재판에 임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법관의 양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리걸 마인드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법관과 같은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과 법률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오늘은 그 법률안 제출할 때 절차상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할 때 보통 10명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죠.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10명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고 그 찬성의원의 명단을 밑에다가 이렇게 같이 적어서 법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79조 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의안정보에 가보면은 이 발의의원 이름은 있습니다. 발의의원 명단이 이렇게 있고 찬성의원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법률안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2012년 7월 18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은 여기에 발의의원이 10명입니다. 강기정, 김성주, 김현, 도종환, 박남춘,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장하나, 최민희 의원. 찬성의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 법률안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최저임금을 그 사업주가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뭘 감시하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감독관이 감독해야 할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이 의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변호사가 근로감독관 대신 이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법률 개정안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받아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잘 받는지 못 받는지 내가 감시해 줄게 하면서 고급 사업자인 변호사가 그 자리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 최근에 보면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일거리 맡아주기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현 의원이 낸 법률안의 경우에
10사람이 발의위원으로 돼 있고 이 10사람 중에 김현 의원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대표로 나오는 건 좋습니다. 이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위원이 여러 명일 때, 2명 이상일 때는 대표 발의자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의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봅시다. 10명의 의원은 한 건씩 법률안을 냈습니다. 법률안은 10건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법률안 한 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한 건씩 냈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나뭇가지 끝에 있는 5천만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또 국가 운영에 있어서 보다 큰 움직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남발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법률안 발의를 할 때 찬성의원을 20명 이상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73년 법률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에는 50인 이상의 찬성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인으로 줄여놨으면 확실히 10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의원 한 명도 없이 법률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법률안 이 한 건을 내기 위해서 제각기 서로 다른 공청회며 여러 가지 그 법률안 준비를 해서 합쳐서 하나로 냈을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찬성의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명이면 찬성의원이 자기를 뺀, 왜냐하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당 10명씩의 찬성의원이 필요합니다. 자, 10명이 발의의원이면 여기에 자신들을 뺀 100명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법 규정과 헌법의 뜻을 위반하는 입법행위는 국민이 감시를 하고 지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현명한 유권자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또 법관과 정부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항상 감시의 눈길을 보내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보고 있고 국민이 지적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고칠 것이죠. 이런 식의 국회법을 어긴 법률안 제안은 어느 당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고 민주통합당이고 지금 보면 거의 모든 법률안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안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헌법과 법률을 어긴 그러한 입법권 행사로서 제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헌법과 법률을 잘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가 되자 이것이었고, 자,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저 후보가 좋대 이런 거 있죠. 우리 목사님이, 신부님이, 아니 교수님이 저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말래. 저 사람 아주 사람이 인간성이 나쁘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현명한 유권자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라고 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찰스 다윈의 얘기입니다. 그 뉴로사이언스와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이 내용을 소개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1830년이니까 좀 오래전이죠. 그때 영국에는 실력은 없고 집안에 돈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해부학 학교를 열 수 있었던 알렉산더 멀로 3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능도 없고 강의도 제대로, 바로 그 사람의 제자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이제 이 사람한테 이 교수한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집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딱 한 줄짜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고
그의 강의를 예의상 차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의학을 그냥 그만둬 버렸다고 합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덕에 이 찰스 다윈이 의학을 그만두고 생물학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만약에 다윈이 뭐 교수니까 그래도 참고 계속 배워야지 이러고 그 학교를 계속 다녔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그 찰스 다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학생이 교수를 존중하는 것하고 교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교수나 유명 인사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현명한 유권자는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러죠. 누가 인기가 있다, 인기도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상점 주인으로서 상점의 실무를 맡길 점원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현혹이 됐느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그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을 존중하는지, 대한민국 역사를 존중하는지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볼 것은 그것이지 그 사람의 얼굴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현명한 유권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지하철 문이 열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밖에서 밀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길에서 다른 사람한테 길을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또 이런 일은 백화점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그 사이로 싹 빠져나가면서 마치 자기를 위해서 열어준 것처럼 지나갑니다. 고맙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산책로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꽃이 피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제 피지 않았던 달맞이 꽃이 오늘 핀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지나치죠. 바로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화나 책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감동시키는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동하는 인간형과 감동하지 않는 인간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죠. 사람은 이력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온몸으로 자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긍정적으로 보고 지켜야 될 예의는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감동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 그 12월 선거를 두고는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니까 말도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맙시다. 들어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지지했던 정당의 후보야. 무조건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면밀히 따져보고, 아, 이 사람은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이념을 가진 그런 정당의 후보야. 그렇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헌법을 지키는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게 바로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긍정의 삶, 감동의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진 우리들, 이런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대한민국에 이러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이들을 꿈나무라고 하죠. 청년은 미래로 갈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미래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지금 현 시대, 동시대인 우리 모두는 전부 미래로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